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제 이야기를 들으러 와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혹시 아직 구독을 안 하셨다면 아래 빨간 구독 버튼 한번 눌러주시고요. 좋아요도 꾹 눌러주시면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제 이름은 정혜수입니다. 올해 72살이죠. 평생을 정비사로 살아왔어요. 기름때 묻은 손으로 기계를 만지고 땀 흘리며 번 돈으로 가족을 키웠습니다. 그렇게 살다 보니 어느새 머리가 하얗게 새고 허리도 굽어져서 은퇴를 하게 됐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정말 평범한 노후를 꿈꾸고 있었어요. 아내 미옥이와 함께 오래된 우리 집에서 조용히 지내는 것. 그게 전부였습니다. 우리 집이요? 이 집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네요. 30살 때 처음 장만한 단독주택이에요. 그때는 정말 하루하루가 고단했어요. 새벽 5시에 일어나서 밤늦게까지 일하고 주말에도 쉬지 못했죠. 그렇게 악착같이 모은 돈으로 산 집이었어요. 처음엔 정말 초라했습니다. 벽지는 곳곳이 뜯어져 있고 보일러는 제대로 안 나오고. 하지만 제가 정비사잖아요. 퇴근하고 나면 집 고치는 게 또 다른 일이 됐어요. 벽지 바르고 보일러 고치고 싱크대 교체하고. 미옥이는 그런 제 모습을 보며 항상 말했어요. 여보, 우리 집이 제일 예뻐요. 그 한마디면 하루 종일 쌓인 피로가 싹 날아갔죠. 40년을 그렇게 살았어요. 아들 도연이가 태어나고 자라고 대학 가고 결혼하고 그 모든 순간들이 이 집 안에서 일어났습니다. 거실 벽의 작은 흠집들, 현관문의 삐걱거리는 소리, 마당의 감나무까지 모든 게 제 인생의 일부였어요. 그런데 그날이었습니다. 가을이 깊어가던 어느 일요일 오후였어요. 미옥이가 된장찌개를 끓이고 있는데 초인종이 울렸어요. 도연이 왔네. 현관문을 열어보니 아들 부부가 서 있었어요. 도연이는 평소보다 말쑥하게 차려입었고 며느리 가영이도 화장을 진하게 하고 왔더라고요. 뭔가 평상시와는 다른 분위기였어요. 어서 와라, 도연아. 아버지, 안녕하세요. 거실에 앉아서 차를 마시는데 이상하게 분위기가 어색했어요. 평소 같으면 도연이가 회사 이야기, 아이들 이야기를 제잘제잘 하는데 그날은 말이 없었어요. 가영이만 부산스럽게 이것저것 물어보더라고요. 아버님, 요즘 몸은 어떠세요? 어머님도 건강하시고요? 그럭저럭 지내고 있어. 아이고, 그런데 아버님, 이 집 정말 오래됐네요. 벌써 몇 년 되셨어요? 순간 제 가슴이 철렁했어요. 왜 갑자기 집 이야기를 하는 거지? 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40년 됐지.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산 집이야. 그렇게 오래됐군요. 그럼 지금 시세가 꽤 많이 올랐을 텐데. 가영이의 말투가 점점 노골적으로 변해갔어요. 도연이는 여전히 말이 없고 계속 핸드폰만 들여다보고 있었고요. 시세가 왜? 팔 것도 아닌데. 그때였어요. 가영이가 갑자기 환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아버님. 사실은 오늘 드릴 말씀이 있어서 왔어요. 미옥이가 부엌에서 나와 같이 앉았어요.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는 걸 느꼈나 봐요. 뭔 말이냐? 가영이가 도연이 팔을 톡톡 치더니 도연이가 마지못해 입을 열었어요. 아버지, 그게 요즘 부동산 관리가 복잡해지잖아요. 세금 문제도 그렇고 각종 신고 절차도 까다로워지고. 그래서 이 집을 저희 이름으로 해두시면 어떨까 해서요. 관리가 훨씬 편해지실 거예요. 순간 머리가 하얘졌어요. 뭔 소리인지 이해가 안 됐어요. 관리가 편해진다고? 우리가 살고 있는 집을 아들 이름으로 해두라고? 무슨 말이냐 그게? 가영이가 다시 나서더라고요. 그 미소. 지금 생각해도 소름이 돋아요. 그렇게 달콤하면서도 차가운 미소였어요. 아버님,
요즘 세상이 얼마나 복잡해졌는지 아세요? 부동산 보유세도 올라가고 상속세 문제도 생각해야 하고 미리미리 정리해 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상속세는 무슨 상속세야? 나 아직 죽지도 않았는데 제 목소리가 점점 커졌어요. 뭔가 단단히 잘못되어 가고 있다는 걸 직감했거든요. 아, 그런 뜻이 아니라 가영이가 당황하며 말을 더듬더라고요. 아버지, 진정하세요. 도연이가 제지했어요. 저희가 나쁜 의도로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정말 아버지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제가 벌떡 일어났어요. 40년 동안 이 집에서 살면서 이런 기분은 처음이었어요. 내 집에서 내 아들한테 이런 소리를 듣는다니. 도연아, 너 정신이 있냐? 내가 살고 있는 집을 너 이름으로 하라고? 그게 나를 위한 거라고? 미우기가 제 팔을 잡았어요. 진정하라는 신호였죠. 하지만 전 진정할 수가 없었어요. 가영이가 다시 한번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그 미소가 정말 섬뜩했어요. 아버님, 이해해 주세요. 저희도 아버님들을 생각해서 하는 말이에요. 지금 집값이 워낙 올라서 나중에 세금 폭탄 맞으실 수도 있거든요. 세금 폭탄은 무슨, 우리가 이 집 산 지가 언젠데 무슨 세금을 그렇게 많이 내? 도연이가 한숨을 쉬더라고요. 마치 제가 세상 물정 모르는 고집쟁이 노인이라는 듯이요. 아버지, 요즘 세상에 집 한 채로만 사는 건 정말 비효율적이에요. 이 기회에 저희가 좀 더 체계적으로 관리해 드릴게요. 그 순간 저는 확신했어요. 이건 관리가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요. 뭔가 다른 꿍꿍이가 있다는 것을요. 체계적으로 관리? 뭘 어떻게 관리한다는 거야? 그게 도연이가 말을 흐렸어요. 침묵이 흘렀어요. 길고 긴 침묵이었어요. 거실의 시계 초침 소리만 따각따각 들렸죠. 미호기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도연아, 갑자기 이런 얘기를 왜 하는 거니? 우리가 몸 불편함을 호소했니? 어머니, 그런 게 아니라. 그럼 뭐야? 제가 다시 끼어들었어요. 너희가 우리 집이 필요한 거야? 뭔가 급한 일이 있는 거야? 가영이와 도연이가 서로 눈치를 보더라고요. 그 순간 전 모든 걸 깨달았어요. 너희, 돈이 필요한 거구나. 아버지, 그런 게 아니에요. 도연이가 급하게 말했어요. 그럼 뭐야? 내 집을 내 이름으로 하면 뭐가 좋아지는데? 더 이상 답이 없었어요. 그들은 그냥 서로 눈치만 보고 있었어요. 결국 그날은 그렇게 끝났어요. 도연이 부부는 어정쩡하게 인사하고 돌아갔고 저와 미우기는 거실에 멍하니 앉아 있었죠. 여보, 이게 뭔 일이야? 미우기가 제 손을 잡으며 물었어요. 모르겠어. 정말 모르겠어. 그날 밤 잠이 안 왔어요. 천장을 바라보며 계속 생각했어요. 내가 뭘 잘못했을까? 아들을 너무 곱게 키웠나? 아니면 내가 너무 예민하게 반응한 건가?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뭔가 이상했어요. 40년 동안 아무 문제 없이 살아온 집을 갑자기 아들 이름으로 하자니 그게 과연 우리를 위한 일일까요? 다음 날 아침 미호기가 아침을 차려주면서 말했어요. 여보, 어젯밤에 못 잤지? 응, 계속 생각이 나더라. 나도 그래. 뭔가 이상해. 미호기도 똑같이 느끼고 있었어요. 우리 둘 다 뭔가 큰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걸 직감하고 있었죠. 그런데 그때는 몰랐어요. 이게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을요. 앞으로 더 큰 충격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요. 그 일이 있고 며칠 뒤였어요. 저는 평소처럼 마트에 장을 보러 갔어요. 미호기가 김치 담그기에 필요한 재료들을 사다 달라고 해서요. 마트에서 나오는데 누군가 제 이름을 부르더라고요. 혜수야. 돌아보니 같은 동네에 사는 박철수 형이었어요. 저보다 2살 위인데
이 동네에서 오래 산 토박이죠. 정말 좋은 분이에요. 형님, 어디 가세요? 아, 나도 장 좀 보러 가는 길이야. 그런데 혜수야, 철수 형의 표정이 심상치 않았어요. 뭔가 말하고 싶은 게 있는데 망설이는 것 같았어요. 뭐요, 형님? 응, 그게, 너 혹시 집 팔 생각 있어? 집 팔 생각이요? 왜 갑자기 그런 말씀을? 철수 형이 주위를 둘러보더니 제 팔을 끌고 카페로 들어갔어요. 뭔가 심각한 이야기를 할 것 같은 분위기였어요. 커피를 시키고 앉았는데 철수 형이 한참을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어요. 혜수야, 내가 들은 얘기인데 혹시 너 아들이 투자 사업한다는 거 알고 있어? 투자 사업이요? 도연이가요? 도연이는 회사 다니는데. 아니야. 회사 다니면서 따로 하는 거야. 재개발 투자 말이야. 그 순간 머리가 띵했어요. 재개발 투자. 그게 뭔 소리인지. 형님, 자세히 말씀해 주세요. 철수 형이 한숨을 크게 쉬었어요. 내 친구가 부동산 중개업을 하거든. 그 친구한테 들은 건데, 내 아들이 요즘 재개발 지역 땅을 알아보고 있다는 거야. 그런데 자금이 부족해서 담보를 구하고 있다더라. 담보요? 응. 그래서 내 집을 담보로 쓰려고 한다는 얘기를 들었어. 그 순간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커피잔을 든 손이 덜덜 떨렸어요. 그게 확실한 얘기예요? 내 친구가 직접 들은 얘기야. 내 아들이 우리 동네 집들 시세를 알아보더래. 특히 내 집 말이야. 제가 며칠 전에 느꼈던 그 이상한 기분들이 모두 설명됐어요. 갑자기 집 이야기를 꺼낸 것, 시세를 물어본 것, 자기들 이름으로 하자고 한 것. 모든 게 연결됐어요. 혜수야, 너 정말 몰랐어? 네, 전혀 몰랐어요. 아이고, 이런. 내가 괜한 말 한 건 아니지? 아니에요, 형님. 말씀해 주셔서 고마워요. 카페에서 나오는 길에 다리가 후들후들했어요. 집까지 가는 길이 그렇게 멀게 느껴질 수가 없었어요. 집에 도착했을 때 미우기가 마당에서 빨래를 널고 있었어요. 평화로운 일상의 모습이었죠. 하지만 제 마음은 전혀 평화롭지 않았어요. 여보, 왔어? 장은 잘 봤어? 미호기가 환하게 웃으며 반겨줬어요. 하지만 제가 장바구니도 없이 온 걸 보고 눈치를 챘나 봐요. 어? 장은? 미호가. 우리 얘기 좀 해야겠어. 거실에 앉아서 철수 형한테 들은 이야기를 했어요. 미호기의 얼굴이 점점 하얗게 변했어요. 여보, 그게 정말이야? 철수 형이 거짓말할 이유가 있겠어? 미호기가 갑자기 눈물을 글썽였어요. 우리가 평생 일궈온 집을 그렇게 쉽게 생각한다니. 진정해, 미호가. 아직 확실한 건 아니잖아. 하지만 속으로는 저도 확신하고 있었어요. 며칠 전 도연이 부부의 행동들이 모두 설명됐거든요. 그날 저녁 도연이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직접 물어봐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여보세요, 아버지? 도연아, 너 지금 어디야? 집에 있어요. 왜요? 지금 당장 와. 할 얘기가 있어. 무슨 일이에요? 전화로 하면 안 돼요? 안 돼. 직접 와서 얘기해야 할 일이야. 1시간 후에 도연이가 왔어요. 이번엔 혼자 왔더라고요. 평소보다 초조해 보였어요. 아버지, 무슨 일이에요? 저는 바로 본론으로 들어갔어요. 도연아, 너 재개발 투자한다는 거 사실이냐? 도연이의 얼굴이 순간 굳었어요. 그 표정을 보는 순간 모든 게 확실해졌어요. 아버지. 그게 대답만 해. 사실이냐? 아니냐? 네,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 집을 담보로 쓰려고 했던 거고? 아버지, 그런 게 아니라. 그럼 뭐야?
며칠 전에 집을 내 이름으로 하자고 한 게 우연의 일치야? 도연이가 한참을 말없이 있다가 고개를 숙였어요. 죄송해요. 아버지. 그 순간 정말로 세상이 무너지는 기분이었어요. 내 아들이, 내가 그렇게 사랑하고 믿었던 아들이 나를 속이고 있었다니. 미호기가 옆에서 흐느끼기 시작했어요. 도연아, 왜 그랬니? 왜 우리한테 말을 안 했니? 어머니,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사과할 일이 아니야. 이건 제 목소리가 커졌어요. 내가 무슨 투자를 하든 그건 내 일이야. 하지만 우리 집을 담보로 우리 모르게? 아버지, 저한테도 사정이 있어요. 무슨 사정? 도연이가 망설이더니 말했어요. 요즘 회사 상황이 안 좋아요. 언제 구조조정이 있을지 모르겠고, 그래서 미리 뭔가 준비를 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우리 집을 좋은 투자처가 있어요. 확실한 거예요. 1년만 투자하면 몇 배로 불려서 드릴 수 있어요. 몇 배로 불려서 준다고? 제가 비웃었어요. 도연아, 너 지금 나를 바보로 보는 거야? 아버지, 정말이에요. 제가 확인해 본 거예요. 확인해 봤다고? 그럼 내 돈으로 해. 왜 우리 집까지 끌어들여? 도연이가 또 말을 못 하더라고요. 결국 본인도 확신이 없다는 얘기였어요. 도연아, 솔직히 말해봐. 너 지금 돈이 급한 거지? 네. 얼마나 급해? 많이 급해요. 그제서야 상황이 정리됐어요. 도연이가 어떤 투자에 돈을 넣었다가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서 해결하려고 했던 거죠. 도연아, 너 이미 투자금 넣은 게 있지? 네. 망했지? 네. 미호기가 더 크게 울기 시작했어요. 제 가슴도 미어지는 것 같았어요. 얼마나 잃었는데? 2억. 2억 정도요. 2억? 제가 소리쳤어요. 2억을 어디서 구해서 넣었어? 대출 받고, 적금 깨고, 그래서 더 필요한 거고? 네. 그 순간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기분이었어요. 내 아들이 이렇게 될 줄이야. 도연아, 너 정신이 있는 거야? 2억을 잃고도 더 하겠다고? 아버지, 이번엔 달라요. 정말 확실한 거예요. 확실한 게 어디 있어? 확실했으면 처음에 안 망했겠지. 그날 밤 도연이는 결국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돌아갔어요. 저와 미호기는 밤새 이야기했어요. 여보, 우리 어떻게 하지? 모르겠어. 정말 모르겠어. 그래도 우리 아들인데 아들이라고 우리 집까지 내줄 수는 없어. 미호기가 제 손을 꼭 잡았어요. 여보, 무서워. 나도 무서워. 하지만 우리가 버텨야 해. 그 밤 정말 한참도 못 잤어요. 40년 동안 살아온 이 집이 갑자기 다른 사람 것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에 온몸이 떨렸어요. 다음 날 아침 미우기가 말했어요. 여보, 우리 변호사 선생님 한번 만나볼까? 변호사? 응. 이런 일을 그냥 넘어갈 수는 없을 것 같아.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가족 문제를 외부에 알리고 싶지 않았어요. 하지만 상황이 심각해지고 있었어요. 그 일이 있고 며칠 뒤였어요. 저는 미호기와 함께 법무법인을 찾아갔어요. 박진우 변호사님이라고 이 동네에서 오래 일하신 분이었어요. 상황을 대략 이해했습니다. 박 변호사님이 심각한 표정으로 말씀하셨어요. 혹시 아드님이 이미 금융권과 접촉한 정황이 있나요? 그건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은행이나 대부업체에서 부동산 담보대출 상담을 받았는지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그 말씀을 듣고 집에 와서 바로 확인해 봤어요. 인터넷으로 제 이름을 검색해 보니 정말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어요. 미호가, 이것 좀 봐. 뭐야? 여보? 우리 집이 이미 담보 설정 조회를 당했어.
미호기가 화면을 보더니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이게 무슨 뜻이야? 도연이가 이미 은행에 문의를 했다는 뜻이야. 그 순간 정말 배신감이 극에 달했어요. 우리한테는 말도 안 하고 이미 진행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바로 도연이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도연아, 지금 당장 와. 아버지, 지금 회사에. 회사 그만두고 와. 지금 당장. 1시간 후에 도연이가 왔어요. 이번에는 가영이도 함께 왔더라고요. 둘 다 겁에 질린 표정이었어요. 아버지, 무슨 일이에요? 저는 프린트한 서류를 도연이 앞에 던졌어요. 이게 뭐야? 도연이가 서류를 보더니 말을 못하더라고요. 담보 설정 조회. 너 이미 은행에 갔다 온 거야? 아버지. 네, 아니야, 사실이야? 가영이가 나서더라고요. 아버님, 저희가 설명드릴게요. 너는 가만히 있어. 제가 소리쳤어요. 내 아들한테 묻는 거야. 도연이가 고개를 숙이고 말했어요. 네, 갔다 왔어요. 언제? 지난주에. 우리한테 말하기 전에? 네, 그 순간 정말 화가 머리끝까지 났어요. 평생 이렇게 화난 적이 없었어요. 도연아, 너 정말 내 아들 맞아? 아버지, 내 아들이 나를 이렇게 속일 수가 있어? 미호기가 옆에서 울기 시작했어요. 저도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참았어요. 가영이가 다시 나서더라고요. 아버님, 저희도 어쩔 수 없었어요. 시간이 너무 급해서. 시간이 급하다고 우리 집을 담보로? 우리 허락도 없이? 아버님, 어차피 나중에는 도연이가 물려받을 집 아니에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정말 기가 막혔어요. 뭐라고? 그니까. 결국엔 도연이 것이 될 집이니까 미리 활용하는 게. 이 여자가 지금 뭔 소리를 하는 거야? 저는 가영이를 똑바로 쳐다봤어요. 나 아직 안 죽었어. 내 집이야, 이건. 아, 그런 뜻이 아니라. 그럼 무슨 뜻이야? 내가 언제부터 내 집을 내 집인 양 생각했어? 도연이가 가영이를 제지했어요. 가영아, 그만해. 하지만 가영이는 멈추지 않더라고요. 아버님, 저희가 그냥 가져가자는 게 아니에요. 투자해서 수익 나면 더 많이 드린다고 했잖아요. 수익? 2억 날린 놈들이 무슨 수익을 얘기해? 그건 운이 나빴던 거고. 운? 제가 비웃었어요. 투자를 운으로 하는 거야? 도연이가 목소리를 낮추며 말했어요. 아버지, 이번엔 정말 달라요. 제가 확실히 확인했어요. 확인. 어떻게 확인했는데? 업체 대표를 직접 만났고 사업계획서도 받고. 사업계획서? 제가 웃었어요. 도연아, 너 정말 순진하구나. 아버지, 이번엔 정말. 정말 뭐야? 정말 확실하다고? 2억 날릴 때도 확실하다고 했잖아. 아버지, 이번엔 달라요. 재개발 확정된 지역이에요. 재개발? 재개발이 얼마나 불확실한 건지 몰라? 도연이가 답답하다는 듯이 말했어요. 아버지, 요즘 세상에 집 한 채로만 사는 건 정말 비효율적이에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완전히 화가 났어요. 비효율적? 내가 40년 동안 이 집에서 사는 게 비효율적이라고? 그런 뜻이 아니라. 그럼 무슨 뜻이야? 내가 내 인생을 효율적으로 만들어주겠다는 거야? 아버지, 진정하세요. 진정하라고? 저는 벌떡 일어났어요. 내 집을 담보로 잡으려는 놈한테 진정하라고? 미호기가 제 팔을 잡았어요. 여보, 너무 흥분하지 마. 하지만 저는 멈출 수가 없었어요. 도연아, 똑똑히 들어. 내 손으로 고쳐온 집이야. 이건. 투자니 수익이니 말은 쉽지만 여기는 우리 인생이 담긴 곳이야. 아버지, 내가 투자해서 돈 벌고 싶으면 내 돈으로 해. 왜 우리 집까지 끌어들여? 가영이가 다시 끼어들었어요. 아버님, 저희가 욕심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아버님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제가 가영이를 노려봤어요. 우리를 위해서 우리 집을 담보로 잡겠다고? 결국엔 다 아버님 것이잖아요. 결국은? 그 결국이 언젠데? 가영이가 말을 못하더라고요. 대답해봐. 그 결국이 언제야? 내가 죽고 나서? 아버님,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럼 무슨 뜻이야? 도연이가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아버지, 이 기회에 저희가 운용해 드리겠습니다. 운용? 저는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내 집을 내가 운용한다고? 네, 더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어요. 효율적으로? 우리가 사는 집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활용한다는 거야? 임대를 주거나 아니면 임대? 제가 소리쳤어요. 우리가 사는 집을 임대 준다고? 아니, 그게 아니라. 그럼 뭐야? 우리는 어디서 살라고? 도연이가 당황하며 말했어요. 아, 아버지들은 계속 여기서 사시고, 계속 여기서 산다고? 임대를 주면서? 그게, 그제서야 저는 깨달았어요. 이 놈들이 얼마나 우리를 우습게 생각하고 있는지를요. 도연아, 너 지금 나를 바보로 보는 거지? 아버지,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럼 뭐야? 임대 주면서 우리가 계속 산다는 게 말이 돼? 대화는 점점 격해졌어요. 서로 목소리가 높아졌고 결국 언쟁으로 번졌어요. 도연아, 너 지금 정신이 있는 거야? 아버지가 너무 고집스러우세요. 고집스럽다고? 제가 웃었어요. 내 집을 지키는 게 고집이야? 아버지는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몰라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정말 화가 났어요.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몰라? 제가 도연이를 노려봤어요. 내가 너보다 오래 살았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너보다 잘 알아. 아버지. 그리고 말이야, 세상이 아무리 바뀌어도 변하지 않는 게 있어. 뭐요? 가족이야. 가족은 서로 속이면 안 되는 거야. 그 말에 도연이가 할 말을 잃더라고요. 너는 지금 가족을 속이고 있어. 그것도 돈 때문에. 아버지, 저도 어쩔 수 없었어요. 어쩔 수 없다고? 그럼 우리한테 솔직하게 말했어야지. 왜 속였어? 도연이가 고개를 숙였어요. 죄송해요. 사과할 일이 아니야. 이건. 저는 도연이를 똑바로 봤어요. 도연아, 마지막으로 묻는다. 우리 집에 손 안 댈 거지? 도연이가 한참을 망설이더니 말했어요. 아버지, 저희한테 시간을 좀 주세요. 시간? 다른 방법을 찾아볼게요. 그 말을 듣고 저는 확신했어요. 이 놈들이 포기하지 않을 거라는 것을요. 그날 도연이 부부는 서로 얼굴을 붉히며 돌아갔어요. 저와 미옥이는 거실에 털썩 주저앉았어요. 여보, 이제 정말 어떻게 하지? 모르겠어. 정말 모르겠어. 가족 간의 균열은 더 깊어져만 갔어요. 그리고 저는 결심했어요. 더 이상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다고. 그 언쟁이 있고 며칠 뒤였어요. 저는 밤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어요. 계속 생각했어요. 과연 내가 너무 고집을 부리는 건 아닐까? 아들이 어려우면 도와줘야 하는 게 부모 도리 아닐까? 하지만 미옥이가 말했어요. 여보, 우리가 집을 담보로 줘서 도연이가 투자에 성공한다는 보장이 있어? 그렇지. 만약에 또 실패하면 우리는 어떻게 돼? 미옥이 말이 맞았어요. 도연이는 이미 2억을 잃었어요. 또 실패할 가능성이 충분했어요. 여보, 우리 변호사 선생님한테 다시 가보자. 그래, 그러자. 다음 날 박진우 변호사님을 다시 찾아갔어요. 어떻게 결정하셨나요? 선생님, 우리 집을 지키고 싶어요. 박 변호사님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현명한 결정이십니다. 그런데, 네, 이미 아드님이 금융권과 접촉한 정황이 있군요. 박 변호사님이 서류를 보여줬어요.
제가 모르는 사이에 도연이가 얼마나 많은 곳을 알아봤는지가 나와 있었어요. 가처분 신청을 통해 권리를 확실히 해두셔야 합니다. 가처분이요? 네, 부동산 처분 금지 가처분이에요. 이걸 신청하면 소유자인 어르신의 동의 없이는 어떤 담보 설정도 할 수 없어요. 그럼 우리 집이 안전해지는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박 변호사님이 서류를 꺼내더라고요. 하지만 한 가지 말씀드릴 게 있어요. 뭔가요? 이 일이 법정까지 갈 수도 있습니다. 법정이요? 네, 아드님이 포기하지 않으면 말이에요. 미호기가 제 손을 꼭 잡았어요. 손이 차갑게 식어 있었어요. 선생님, 그럼 우리가 우리 아들을 고소하는 거예요? 그렇게 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어르신들 집을 지키려면 어쩔 수 없습니다. 서류를 받아든 저희 부부의 손은 떨렸어요. 평생 법정에 가본 적도 없는 저희가 그것도 아들 때문에 법정에 가야 한다니. 여보, 정말 이렇게 해야 할까? 미호가, 우리가 다른 선택이 있어? 집에 돌아와서 하루 종일 고민했어요. 정말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싶었어요. 그런데 그날 저녁 도연이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아버지, 저 내일 갈게요. 왜?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게 있어요. 뭔 말? 내일 가서 얘기할게요. 다음 날 도연이가 왔어요. 이번에는 정말 심각한 표정이었어요. 아버지, 저 정말 급해요. 얼마나 급한데? 이번 주 안에 결정 안 하면 정말 큰일 나요. 무슨 큰일? 도연이가 한참을 망설이더니 말했어요. 아버지, 사실은 제가 돈을 빌렸어요. 돈을 빌렸다고? 어디서? 개인한테요. 그 순간 머리가 띵했어요. 개인. 사채야? 네. 얼마나? 5천만 원. 5천만 원? 제가 소리쳤어요. 너 미쳤어? 아버지, 어쩔 수 없었어요. 어쩔 수 없었다고? 사채까지 써가면서? 도연이가 눈물을 글썽였어요. 아버지, 저 정말 죽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집을? 네. 이것만 해결하면 다시는 이런 일 안 할게요. 미호기가 옆에서 울기 시작했어요. 도연아, 어떻게 이렇게까지 됐니? 어머니,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저는 한참을 생각했어요. 내 아들이 사채까지 썼다니 정말 위험한 상황이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생각했어요. 내가 집을 담보로 줘서 이번엔 해결된다고 해도 도연이가 또 다른 투자를 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요. 도연아, 솔직히 말해봐. 이번에 해결되면 정말 그만둘 거야? 도연이가 망설이더라고요. 아버지, 그게 솔직히 말해. 이번 투자는 정말 확실해요. 성공하면 모든 게 해결돼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확신했어요. 도연이는 절대 멈추지 않을 거라는 것을요. 도연아, 미안하다. 아버지, 못 도와주겠어. 아버지, 제가 죽어요. 죽는다고? 사채업자가 죽인다는 거야? 그런 게 아니라 제가 정말 도연아, 내가 죽고 싶을 만큼 힘들다는 거 안다. 하지만 우리 집을 담보로 주는 건 안 돼. 아버지. 그리고 말이야, 내가 진짜 이 일에서 손 떼고 싶다면 다른 방법이 있어. 무슨 방법이요? 파산 신청해. 파산요? 그래. 더 큰 빚을 지기 전에 정리하는 거야. 도연이가 깜짝 놀라더라고요. 아버지, 그럼 제 인생이 끝나요? 인생이 끝나는 게 아니야. 다시 시작하는 거야. 하지만 도연아, 솔직히 말할게. 나도 내가 어렵다는 거 안다. 하지만 우리 집까지 걸고 도박할 수는 없어. 도박이 아니에요. 도박이야. 이건 확실한 투자가 어디 있어? 대화는 또 언쟁으로 번졌어요. 하지만 이번엔 저도 확고했어요.
도연아, 마지막이야. 우리 집에는 손 대지 마. 아버지, 그럼 저는 어떻게 해요? 내가 알아서 해. 어른이잖아. 도연이가 결국 울면서 나갔어요. 그 모습을 보는 게 정말 마음 아팠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그날 저녁 미옥이와 결정했어요. 여보, 내일 변호사 선생님한테 가자. 응. 가처분 신청하자. 응, 그러자. 다음 날 박진우 변호사님께 가처분 신청을 맡겼어요. 서류에 도장을 찍는데 손이 떨렸어요. 어르신들 현명한 결정하셨어요. 선생님, 이제 안전한 거죠? 네, 이제 어르신들 동의 없이는 아무도 이 집에 손댈 수 없어요. 그 순간 정말 안도감이 들었어요. 동시에 슬펐어요. 내 아들을 상대로 이런 일을 해야 한다니. 일주일 후 가처분 결정이 났어요. 우리 집은 이제 완전히 보호받게 됐어요. 하지만 그것으로 끝이 아니었어요. 도연이가 정말로 법정에 이의를 제기했거든요. 어르신들, 아드님이 가처분 이의 신청을 했어요. 그럼 법정에 가야 하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결국 갈등은 법정으로 번졌어요. 가족 간의 문제가 법의 판단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 된 거예요. 하지만 저는 후회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평생 일궈온 집을 지키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거든요. 법정에 가는 날 아침 정말 잠이 안 왔어요. 평생 법정에 가본 적이 없는 저희가 그것도 아들과 마주 앉아서 재판을 받아야 한다니 상상도 못했던 일이었어요. 여보, 괜찮아? 미옥이가 제 손을 잡으며 물었어요. 괜찮아. 우리가 옳은 일 하는 거야. 하지만 속으로는 전혀 괜찮지 않았어요. 가슴이 두근거리고 손이 떨렸어요. 법원에 도착했을 때 도연이와 가영이가 이미 와 있었어요. 도연이는 저를 보자마자 고개를 숙였어요. 가영이는 아예 눈도 마주치지 않더라고요. 당사자분들 안으로 들어가시죠. 법정 안은 생각보다 작았어요. 판사님이 앉으신 자리가 높아서 우리를 내려다보고 계셨어요. 사건 번호 2024가 처분 1234호 부동산 처분금 지가처분 이의 신청 사건을 시작하겠습니다. 판사님의 목소리가 법정 안에 울렸어요. 그 순간 정말 현실이 느껴졌어요. 내가 정말 법정에 와 있구나. 신청인 정혜수 씨, 먼저 신청 취지를 말씀해 보세요. 박진우 변호사님이 일어나서 말씀하셨어요. 신청인은 40년간 거주해온 자신의 주거지를 보호하고자 합니다. 상대방이 신청인의 동의 없이 임의로 담보 설정을 시도하고 있어 이를 방지하고자 가처분을 신청했습니다. 상대방 정도현 씨, 이의 신청 취지를 말씀해 보세요. 도연이의 변호사가 일어났어요. 상대방은 신청인의 친아들로서 신청인들의 노후를 위해 부동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자 했을 뿐입니다. 신청인들이 오해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제가 벌떡 일어났어요. 판사님, 신청인, 잠시만요. 변호사를 통해 말씀하세요. 박진우 변호사님이 제 팔을 잡으며 진정시켰어요. 하지만 전 참을 수가 없었어요. 판사님, 제가 직접 말씀드려도 될까요? 네, 말씀하세요. 저는 일어나서 판사님을 바라봤어요. 판사님, 저는 40년 동안 이 집에서 살았습니다. 제 손으로 하나하나 고쳐가며 살아온 집이에요. 목소리가 떨렸지만 계속했어요. 아들이 투자에 실패해서 돈이 필요하다는 건 압니다. 하지만 저희 모르게 은행에 가서 담보 대출을 알아본 건 이해할 수 없습니다. 신청인의 주장을 듣겠습니다. 저희는 아직 건강합니다. 스스로 살아갈 능력이 있어요. 누구의 도움도 필요 없습니다. 그때 도연이가 일어났어요. 판사님, 제가 말씀드려도 될까요? 네, 말씀하세요. 아버지, 저는 정말 아버지를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 제가 끼어들었어요. 신청인, 상대방이 말하는 중입니다. 죄송합니다.
도연이가 계속했어요. 저는 아버지들이 더 편하게 사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싶었습니다. 어떻게 도와준다는 거지? 집을 더 효율적으로 활용해서. 효율적으로? 제가 다시 일어났어요. 우리가 사는 집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활용한다는 거야? 아버지, 임대 수익도 올리고. 임대? 제가 웃었어요. 우리가 사는 집을 임대 준다고? 판사님이 목소리를 높였어요. 당사자들 질서를 지켜주세요. 죄송합니다, 판사님. 하지만 저는 멈출 수가 없었어요. 판사님, 제 아들이 지금 하는 말 들어보세요. 우리가 사는 집을 임대 주겠다는 거예요. 신청인, 진정하세요. 진정할 수가 없어요. 40년 살아온 집에서 우리를 내쫓겠다는 거잖아요. 그 순간 법정이 조용해졌어요. 판사님이 심각한 표정으로 도연이를 보셨어요. 상대방, 신청인들의 거주권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연이가 당황하며 대답했어요. 아, 그게... 물론 아버지들은 계속 거주하시고 임대를 주면서요? 그게... 판사님이 고개를 저으셨어요. 상대방의 주장이 일관성이 없어 보입니다. 심리는 2시간 동안 계속됐어요. 그 과정에서 도연이와 가영이는 부모를 이해하지 못했고 저희는 아들 부부를 이해할 수 없었어요. 서로의 말은 날카로운 칼날처럼 부딪혔어요. 아버지는 너무 완고하세요. 완고하다고? 내 집을 지키는 게 완고한 거야? 요즘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몰라요.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든 가족은 서로 속이면 안 돼. 결국 판사님이 판결을 내렸어요. 신청인들의 가처분 신청을 인용합니다. 상대방은 신청인들의 동의 없이 해당 부동산에 어떠한 담보 설정도 할 수 없습니다. 그 순간 정말 안도감이 밀려왔어요. 우리가 이겼어요. 우리 집을 지켰어요. 하지만 동시에 슬펐어요. 내 아들과 법정에서 싸워서 이겼다는 게 기쁠 일이 아니었거든요. 법정에서 나오는 길에 도연이가 저를 불렀어요. 아버지. 뭐야? 정말 이게 끝인가요? 그 순간 도연이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하지만 저는 흔들리지 않았어요. 끝이야. 아버지. 도연아, 너는 이제 내 길을 가. 우리는 우리 길을 갈 테니까. 그날 집에 돌아와서 미옥이와 이야기했어요. 여보, 우리 이 동네 떠날까? 떠난다고? 응. 더 이상 여기 있기 힘들어. 미옥이가 제 손을 잡았어요. 여보 생각도 그래? 응. 계속 도연이 생각날 것 같아. 그럼 어디로 가? 시골로 가자. 조용한 곳으로. 그렇게 저희는 결심했어요. 40년 동안 살아온 집을 팔고 도시를 떠나기로 했어요. 부동산을 통해 집을 내놓았어요. 40년 된 집이지만 위치가 좋아서 금방 팔렸어요. 어르신들 정말 이사 가시는 거예요? 이웃들이 아쉬워했어요. 네, 시골로 가려고요. 아이고, 섭섭하네요. 짐을 정리하면서 정말 많은 추억이 떠올랐어요. 도연이가 어렸을 때 그린 그림, 첫 돌잔치 사진, 결혼식 사진. 모든 게 이 집에서 일어난 일들이었어요. 여보, 이 사진들 어떻게 하지? 가져가자. 그래도 우리 추억이잖아. 한 달 후, 저희는 경상북도의 작은 시골 마을로 이사했어요. 인구 200명 정도의 정말 조용한 마을이었어요. 새로 산 집은 20평 정도의 작은 양옥집이었어요. 앞마당에는 텃밭을 가꿀 수 있는 공간도 있었고요. 어르신들, 어서 오세요. 이사 온 첫날, 이웃들이 모두 나와서 반겨줬어요. 떡과 나물을 가져다 주며 따뜻하게 맞아줬어요. 여기선 걱정 없이 지내실 겁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느끼는 따뜻함이었어요. 서울에서는 이웃들과 이렇게 가까이 지낸 적이 없었거든요. 첫날 밤 창밖을 보니 별이 정말 많이 보였어요. 미호가
저 별 좀 봐. 정말 많다. 서울에서는 별이 안 보였는데, 그러게. 시골의 밤은 정말 조용했어요. 차 소리도 없고, 사람들 소리도 없고, 그저 벌레 소리만 들렸어요. 그 밤, 정말 오랜만에 깊게 잠들었어요. 지난 몇 달 동안 쌓인 스트레스가 모두 풀리는 것 같았어요. 다음 날 아침, 미호기가 웃으며 말했어요. 여보, 오랜만에 푹 잤네. 나도 그래. 정말 오랜만이야. 새로운 곳에서의 삶이 시작됐어요. 아침마다 텃밭을 가꾸고, 저녁에는 마을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평범하지만 평화로운 일상이었어요. 하지만 가끔은 도연이 생각이 났어요. 지금 뭘 하고 있을까? 잘 지내고 있을까? 하지만 후회하지는 않았어요. 우리는 우리가 선택한 길을 가고 있었으니까요. 시골로 이사 온 지 3개월이 지났어요. 처음에는 모든 게 낯설었지만 점점 적응해 갔어요. 아침마다 일어나서 텃밭에 물을 주는 게 일상이 됐어요. 장추, 깨십, 토마토. 직접 기른 채소들이 자라나는 모습을 보는 게 정말 신기했어요. 여보, 이 토마토 좀 봐. 정말 잘 익었네. 정말 그러네. 우리가 직접 기른 거라 더 맛있을 것 같아. 서울에서는 상상도 못했던 일들이었어요. 땅을 만지고 씨앗을 심고 자라나는 걸 보고 이런 단순한 일들이 이렇게 기쁠 줄 몰랐어요. 마을 사람들과도 점점 가까워졌어요. 저녁이면 마을회관에 모여서 이야기를 나누곤 했어요. 혜수 씨, 서울 생활 어땠어요? 힘들었죠. 경쟁도 심하고 사람들도 차갑고 여기는 어때요? 여기가 훨씬 좋아요. 마음이 편해요. 정말 그랬어요. 마음이 편했어요. 오랜만에 느끼는 평화로움이었어요. 하지만 가끔은 도연이 생각이 났어요. 특히 밤에 혼자 있을 때면 내가 너무 냉정했나? 하는 생각도 들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이었어요. 이사 온 지 4개월 정도 됐을 때 우편함에 편지 하나가 들어 있었어요. 여보, 편지 왔어. 누구한테서? 봉투를 보니 도연이가 보낸 거였어요. 필체를 보는 순간 가슴이 뛰었어요. 도연이한테서 왔네. 미호기가 긴장하며 제 옆에 앉았어요. 편지를 열어보니 정말 예상하지 못한 내용이었어요. 아버지, 어머니, 안녕하세요. 갑자기 편지 써서 놀라셨죠?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동안 제가 얼마나 잘못 생각하고 있었는지 깨달았어요. 아버지 말씀이 맞았어요. 저는 도박을 하고 있었어요. 투자라고 생각했지만 결국은 도박이었어요. 사업이 다 무너졌어요. 재개발 투자는 사기였어요. 제가 믿었던 업체 대표는 돈을 가지고 도망갔어요. 다행히 아버지께서 집을 막아주셔서 더 큰 피해는 없었어요. 만약 그때 아버지께서 허락하셨다면 생각만 해도 끔찍해요. 지금은 파산 신청을 했어요. 아버지께서 말씀하셨던 대로요. 모든 걸 정리하고 다시 시작하려고 해요. 가영이와는 이혼했어요. 가영이도 제가 이 지경까지 된 걸 견디지 못했어요. 아이들은 가영이가 키우기로 했어요. 지금은 작은 공장에서 일하고 있어요. 월급은 많지 않지만 성실하게 일하고 있어요. 아버지,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그리고 고마워요. 제가 잘못된 길로 가는 것을 막아주셔서요. 언젠가 제가 다시 일어서면 그때 찾아뵙겠어요. 그때까지 건강하세요. 사랑하는 아들 도연 올림. 편지를 다 읽고 나니 눈물이 났어요. 미호기도 옆에서 울고 있었어요. 여보, 도연이가. 그래, 정신을 차렸구나. 우리가 잘한 거 맞지? 그래, 잘한 거야. 편지를 읽고 나니 정말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만약 그때 제가 집을 담보로 줬다면 도연이는 더 큰 빚을 지고 더 깊은 구렁텅이로 빠졌을 거예요. 여보, 답장 써줄까? 아니야.
아직은 아니야. 왜? 도연이가 정말 달라졌는지 지켜봐야지. 시간이 지나면 알 수 있을 거야. 그렇게 시간이 흘렀어요. 6개월, 1년. 도연이한테서는 더 이상 연락이 오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게 오히려 좋았어요. 정말 달라졌다는 증거 같았거든요. 그 사이 저희의 시골 생활은 점점 안정됐어요. 텃밭도 늘리고 마을 일에도 참여하고 정말 평화로운 나날들이었어요. 어느 날 이웃 할머니가 말씀하셨어요. 혜수 씨, 요즘 정말 편해 보여요. 그런가요? 처음 왔을 때는 많이 힘들어 보이셨는데 지금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정말 그랬어요. 처음에는 도연이 일로 마음이 무거웠는데 이제는 정말 편했어요. 그리고 1년 반이 지난 어느 날 또 편지가 왔어요. 이번에도 도연이었어요. 아버지, 어머니,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편지 드려요. 지난번 편지 이후로 연락 안 드린 건 정말 달라진 제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어서였어요. 지금은 작은 정비소에서 일하고 있어요. 아버지를 닮아서 기계 만지는 일이 적성에 맞더라고요. 월급은 많지 않지만 빚도 다 정리됐고 작은 원룸에서 혼자 살면서 성실하게 지내고 있어요. 가끔 아이들을 보러 가는데 아이들이 많이 컸어요. 아빠가 이런 일을 겪었다는 걸 알고 실망했지만 지금은 이해해 주는 것 같아요. 아버지, 어머니, 제가 이제야 깨달았어요. 진짜 소중한 게 뭔지를요. 돈도 중요하지만 가족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요. 그리고 무엇보다 정직하게 사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요. 언젠가 시간이 되면 찾아뵙고 싶어요. 물론 아직은 부끄러워서 못 가겠지만요. 건강하세요. 사랑해요. 도연 올림. 이번 편지는 첫 번째와 확실히 달랐어요. 진정성이 느껴졌어요. 여보, 이번엔 답장 써줄까? 그래, 써주자. 저는 생전 처음으로 편지를 썼어요. 도연아, 편지 잘 받았다. 내가 정말 달라졌다는 게 느껴진다. 아버지로서 내게 냉정했던 건 미안하다. 하지만 그때는 어쩔 수 없었어. 내가 진짜 정신을 차리고 성실하게 살고 있다니 정말 다행이다. 시간이 지나면 우리도 만날 수 있을 거야. 하지만 급하게 생각하지 마라. 천천히 가자. 우리는 시골에서 잘 지내고 있다. 텃밭도 가꾸고 이웃들과도 잘 지내고 있어. 내가 걱정하지 않아도 될 만큼 건강하고 행복하다. 너도 건강해라. 아버지가 편지를 보내고 나니 정말 마음이 편했어요. 이제야 모든 게 제자리를 찾은 것 같았어요. 그로부터 몇 개월 후 정말 뜻밖의 일이 일어났어요. 도연이가 갑자기 찾아온 거예요. 아버지, 어머니, 현관 앞에 서 있는 도연이를 보는 순간 눈물이 났어요. 많이 야위었지만 눈빛은 예전보다 훨씬 맑았어요. 도연아, 아버지, 죄송해요. 갑자기 와서. 괜찮아. 들어와. 도연이가 집 안으로 들어오는데 손에 작은 봉투를 들고 있었어요. 이게 뭐야? 용돈이에요. 많지는 않지만 봉투를 열어보니 50만 원이 들어 있었어요. 도연아, 이건 아버지, 받으세요. 제가 처음으로 정직하게 번 돈이에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정말 감동받았어요.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니라 마음이 중요했거든요. 고맙다. 도연아. 아버지, 어머니 정말 죄송했어요. 그리고 고마웠어요. 뭐가 고마워? 제가 잘못된 길로 갈 때 막아주셔서요. 만약 그때 허락하셨다면 저는 정말 돌이킬 수 없는 상황까지 갔을 거예요. 도연이와 하루 종일 이야기했어요. 그동안 어떻게 지냈는지,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인지. 아버지, 저 이제 정말 달라졌어요. 알아. 보면. 알아. 다시는 그런 일 안 할게요. 그래, 믿는다. 도연이가 돌아가는 길에 말했어요. 아버지,
가끔 와도 될까요? 언제든지 와라. 내 아버지인데. 그날 밤 미옥이와 이야기했어요. 여보, 우리가 잘한 거 맞지? 그래, 정말 잘한 거야. 도연이가 정말 달라진 것 같아. 그래, 이제야 진짜 우리 아들이 된 것 같아. 지금은 도연이가 한 달에 한 번씩 찾아와요. 올 때마다 조금씩이지만 용돈을 가져다 주고 텃밭 일도 도와줘요. 예전에 그 교만하고 욕심 많던 도연이는 사라지고 겸손하고 성실한 아들이 됐어요. 여러분, 제가 이 긴 이야기를 통해 전하고 싶었던 건 이거예요. 때로는 가족이라도 선을 그어야 할 때가 있어요. 그 선을 긋는 게 냉정해 보일 수도 있지만 그것이 진짜 사랑일 때가 있어요. 만약 제가 그때 도연이가 원하는 대로 집을 담보로 줬다면 도연이는 더 큰 빚을 지고 더 깊은 구렁텅이로 빠졌을 거예요. 그리고 저희도 집을 잃었을 거고요. 하지만 제가 단호하게 거절했기 때문에 도연이는 바닥을 치고 다시 일어설 수 있었어요. 지금 창밖에 석양이 물들고 있어요. 미옥이는 저녁 준비를 하고 있고 저는 여러분께 이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있어요. 새로운 시작의 길 위에서 저희는 늦게나마 자신들의 삶을 주체적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더 이상 남의 뜻대로 살지 않겠다고 다짐했던 그 결심을 지키며 살고 있어요. 여러분도 혹시 비슷한 상황에 계시다면 용기를 내세요. 때로는 아픈 결단이 필요할 때가 있어요. 하지만 그 결단이 결국은 모든 걸 좋게 만들 수 있어요. 긴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고마워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도 들려주세요.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고맙습니다.